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졸사회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인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었는데 인구가 많이 모여가지고 형성이 된 게 도시죠.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발달이 되고 있으며 또 그 발달이 돼가지고 어떤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가, 또 각각의 도시들의 그 구조들은 어떠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전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또 이 이촌향도라든지 뭐 도시화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거치면서 도시 말은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인구가 많이 모여가지고 형성이 되는 도시,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내용 살펴보시면서 이해하도록 하시죠. 자, 우선 도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 도시라고 하는 건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가 도시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마을, 그러면은 뭐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한 뭐 20가구, 30가구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0명, 200명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뭐 1000명, 막 10,000명 막 이렇게 사는 그런 공간을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행정구역상 뭐 군, 읍, 뭐 이렇게 하다가 시로 승격이 되는 곳들이 있어요. 시로 승격이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인구 5만 명이 넘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그 도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보시면 금융이나 행정과 같은 각종 기능들이 발달을 해서 주변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이 발달해서 주변 지역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또 좁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이 매우 집약적이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넓게 짓지 않고요, 요따만한 땅에다가 굉장히 높게 짓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고층 건물들이 많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15층 아파트, 그러면 굉장히 높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15층 아파트 그러면 그렇게 높은 아파트가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한번 갔더니 그 집은 44층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한참 올라가는 곳이었는데, 또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 인간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한데 융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도시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도시 사람들은 어떠한 생활 양식들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촌락하고 대비가 되는 모습들이 되겠죠.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또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여러 시설들을 이용해서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긴다. 그러니까 뭐 지방에 가면은, 지방에는 이렇게 뭐 여가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여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발달된 교통이나 통신시설을 이용해서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생활을 영위한다. 그 도시 주변 지역에서도 그 도시의 시설들을 이용한다든지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생활 방식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서 이웃 간의 친밀도는 좀 낮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문명이 발달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내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가족 간의 대화도 좀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도시인들의 어떤 좀 생활 모습이다. 굉장히 좀 규격화 돼가지고 딱 틀에 박힌 그런 생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촌락의 생활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도시하고 촌락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도시는 토지 이용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상업 용지로도 이용이 되고 공업 용지로도 이용이 되고 주거 용지로도 이용이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좁은 지역을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집약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걸 특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인구 밀도 상당히 높죠.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다. 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래요. 옛날 그 농촌 지역 그러면은 다 농사 짓잖아요.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 자식도 농사 짓고 뭐 손자도 농사 짓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한 집안에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딸의 직업, 아들의 직업 다 다릅니다. 다 다를 수 있죠.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촌락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용의 형태가 굉장히 단순하다. 뭐 논으로 쓰든지 밭으로 쓰든지 그게 전부 다죠. 논밭, 과수원으로 쓰면 그게 다예요. 다음에 인구 밀도 상대적으로 좀 낮죠. 그리고 1차 산업 위주의 비슷한 직업에 종사한다. 앞집도 농사, 뒷집도 농사, 옆집도 농사, 다 농사 짓는 농업지역이라고 하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어느 농사를 짓느냐, 앞집은 토마토 농사를 짓고, 뒷집은 마늘 농사를 짓고, 옆집은 고추 농사를 짓고, 우리 집은 쌀 농사 짓고, 이런 차이뿐이지, 비슷한 일에 종사를 한다. 또 생활 범위는 굉장히 좁아요. 여기서 생활 범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범위가 이 촌락은 동네 밖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마을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마을 벗어나서 읍내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야. 그래서 아버지 읍내 갔다 온다 그러면은 아버지 읍내에서 돌아오실 때 무슨 볼펜 하나 사오지 않을까? 마치 요즘에 아버지가 그 외국 출장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 기다리는 것처럼 읍내 나갔다 오는 거 기다리는데 상당히 많은 기다림을 갖게 하고 기대를 갖게 하던 시절이 이제 촌락의 생활은 주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생활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어느 정도로 넓으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 구로구 온수동이에요. 서울 구로구 온수동인데 이 온수동은요. 서울의 서쪽 끝입니다. 경기도하고의 경계가 우리 집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4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의 가장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가장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대형 마트가 경기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트 가러 서울 시민이 경기도를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옆 동네를 가는 거야. 또 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 집 길 건너에 그 지하철역이 있어. 나는 거기 가서 길 건너에 지하철을 타고 가. 근데 그 길 건너 지하철역이 우리 동네 옆 동네에 있는 거야. 난 지하철 타러 옆 동네를 가는 거죠. 그렇게 있는 모습들. 또 그리고 이 동네 자체의 그 범위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하철 한두 정거장 가고 이러면 굉장히 가깝게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네는 막 슉슉 바뀌는데. 자, 그래서 도시는 생활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동네, 사는 동네를 기본적으로 벗어난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범위가 넓다. 그런데 촌락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도시와 촌락의 상호작용을 보시면 일단 도시는 주변 촌락 주민들에게 재화나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촌락은 도시 주민들에게 먹거리나 여가 활동의 장소를 제공한다 하는 것. 그러니까 1차 산업과 관련된 것은 촌락에서 도시로 넘어가지만 2, 3차 산업과 관련된 건 도시에서 촌락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가 많아지고 촌락은 아예 없어도 된다.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은 조금 위험한 그러한 개념이 되겠죠. 도시하고 촌락하고의 관계는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촌락이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도시가 촌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도시가 촌락보다 생활 환경이나 수준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촌락이 도시의 영향을 받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의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요즘에는 도시의 기능이 주변 촌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죠.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시간거리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도시와 촌락의 구분이 상당히 좀 모호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시골 간다고 하더라도 시골에 그 시설이나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 도시하고 거의 많이 비슷하죠. 화장실
가게 되면은 옛날에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그 귀신 나온다고 시골에 있는 화장실에서는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막 그런다고 하는데 요즘에 어느 촌락이든지 어느 시골이든지 그 화장실 가서 그 귀신을 만나게 되면 파란 휴지 줄까 그랬을 때 물 확 내려버리고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즘에는 도시하고 촌락하고의 그 구분이 조금 모호해졌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 하는 걸 우리가 같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도시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이 도시화에 대한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죠.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생활 양식이 보편화되면서 2,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도시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도시화 진행 과정을 보시면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낮은 도시화율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농어촌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뭐 도시하고 촌락, 그러니까 촌락이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개발 도상국의 경우에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은 이촌향도 현상이 활발해지면서 도시 인구가 급증하게 된다. 도시 인구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나타내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진국이 되면은 도시화율이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다. 한 80% 정도에 이르게 되면 도시 성장이 둔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도시화 곡선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계 도시화의 내용을 보시면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유럽에서 이제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고 또 이 유럽, 영국, 프랑스, 유럽 국가 이외에 다른 국가들은 19세기 이후에 도시화가 진행이 된 측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유럽에서 맨 처음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이 됐을 때 그때의 그 산업혁명 영향은 영국만 향유를 했었거든요. 주변의 국가들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는데 19세기 이후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이제 전 세계 유럽 전체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등의 개발 도상국은 20세기 중반, 1960년대 이후부터 도시화가 진행이 됐는데 이 당시에 이제 18세기에 그 도시화가 진행이 됐던 유럽의 도시화는 상당히 천천히 완만하게 진행이 됐던 데 반해서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화를 보시면 우리나라 도시화 과정은 1960년대 산업화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일어나면은 인구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인구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이때부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 대도시를 이제 벗어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구의 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드리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도시화를 보시면 60년대에서 80년대에 서울 인구가 좀 급증하게 되죠.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인구 과밀로 서울의 인구가 도리어 빠져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한때에 서울시의 인구가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던 적도 있어요. 다시 지금 1000만 명 수준을 회복을 했는데 그래서 이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나 신도시가 발달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수도권 교통망 발달로 수도권의 거대 도시권이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철 노선도를 보시면요. 과거에는 그냥 인천 그리고 수원까지가 끝이었어요. 수원이라 그러면 경기도 도청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원까지 간다고 해도 상당히 멀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한 10년 전쯤부터는 천안까지 전철이 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는 또 천안은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서 그 밑에 신창 지역까지 계속해서 전철 하나 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경기도 북부에 있는 의정부에서 전철 타고 한참 자다가 일어나면 이제 천안에 가는 그러한 정도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수도권 전체가 굉장히 큰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교통망 발달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산업 발달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산업과 도시 발달을 보면 일단 이 도시 발달이
산업이 어떻게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 도시 기원을 보시면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도시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농사 지어가지고 지어낸 수확물을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농업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많은 양을 생산하면서 먹고 남는 것들을 이제 내다 팔기 시작하는 이제 상품 경제가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업이 발달하고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시를 형성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도시를 형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고대 도시는 농업에 유리한 지역에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농업도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 기능이 발달된 곳, 뭐 종교의 성지라든지 뭐 정치적인 중심지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해당이 되겠죠. 또 외적 방어에 유리한 곳들이 종교나 교역, 행정의 중심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농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고대 도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중세 도시는 이제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모인 상업 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공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업 도시들이 발달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생산, 소비, 또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형성하는 도시들이 곳곳에 발달을 하게 되는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어떤 한 도시, 특정적으로 딱 얘기를 하면 그 도시는 뭐가 발달이 됐고 뭐가 발달이 됐다라고 이렇게 딱딱 찍어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굳이 찍어낼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대도시, 뭐 중소도시, 뭐 규모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다 뿐이지 각각의 기능들을 전부 다 담고 있다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업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도시는 어떻게 성장하고 쇠퇴를 했느냐? 산업화가 시작이 된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농업, 업, 광업 중심의 도시들이 많았어요. 특히 석탄을 많이 뗄 때는 광업 도시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다가 무연탄의 수요 감소가 있으면서 광업 도시는 점차적으로 쇠퇴하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도시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산업이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성장과 쇠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뭐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도시 내부 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뭐 굉장히 조금 중요한 내용이고, 포인트를 어떻게 기억해 두시느냐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 전체를 보시면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을 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심. 뭐 이게 CB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CBD라고 하는 건 Central Business District의 약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중심 업무 지구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중심 업무 지구를 가리켜서 우리가 도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뭐 관청이나 뭐 백화점, 그 다음에 각종 회사들의 본사 뭐 이런 게 이 도심에 전부 다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심에는 없는 게 없어요. 뭐 쇼핑하러 갈 때도 도심에 가면 되고, 뭐 일을 하기 위해서도 도심에 가면은 웬만한 회사들 다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관청에 간다? 중심에 다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곳의 모든 기능을 다 담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여기로만 몰리잖아요. 그러면 이 도심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도심의 기능을 일부 떼가지고 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에 도심의 기능을 나누어서 맞는 지점을 하나 선정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부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도심은 교통의 요지에, 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서 도심의 업무와 기능을
나누어 맞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뭐 잠실, 강남, 영등포, 신촌 뭐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부도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굳이 백화점을 가려고 하면 꼭 명동을 가야만 된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잠실 가도 백화점이 있고, 뭐 관악구를 가도 백화점이 있고, 뭐 신촌에 가도 백화점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가 굉장히 커져. 꽉 차. 천만이 살아. 막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도시 전체의 업무와 기능을 나누어 맞는 위성 도시를 도시 주변에다가 건설을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이 부도심하고 위성 도시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도심은 그 도시 안에 있고요. 위성 도시는 도시 밖에 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업무와 기능을 나누어 맞는 역할들을 하죠. 다음에 이제 이 주변 지역, 우리가 이제 변두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역들은 대개 이제 뭐 주거 공간이라든지 상업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공업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나 상업 공업 기능이 위치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외곽에,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시라고 하는 게 점점 계속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늘어나게 되면 도시가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면은 뭐 한반도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 전체가 도시가 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도시가 지나치게 팽창하고 막 무질서하게 막 개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의 외곽 지역에 설치를 해놓은, 선정을 해놓은 지역이 바로 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은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개축을 하지 못해요. 뭐 어떤 지역을 뭐 농지로 활용이 되던 지역에 뭐 어떤 뭐 상가를 개발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녹지대를 그대로 보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물론 뭐 그렇게 개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땅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 제한 구역을 통해서 도시의 팽창을 막아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1973년도에 처음으로 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고 이야기하죠. 이 그린벨트를 지정한 이래로 서울만 하더라도 그 규모가 그 이상 늘어나지 못했어요. 그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정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도심과 부도심 그리고 위성도시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이 네 가지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두시고 정리를 해두시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도시 내 주요 지역의 분화의 내용들을 보시면 우선 주거 환경이나 이웃에 살고 있는 주민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뭐 인종, 직업, 수입, 교육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하고 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보니까 주거 지역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도시 중심부에 고급 주택지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도시 중심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몰려가지고 살게 되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인구가 좀 지나치게 많고 또 집을 지어가지고 살기 시작한 지 한 20년, 30년 되면 집도 좀 낡고 그래서 주거 환경이 좀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좀 많이 몰려있는 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집을 새로 짓고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집을 새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고소득층이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요. 그 살던 집을 팔고. 그럼 그 집을 이제 헌 집이니까 산지 오래됐으니까 그 집을 팔면 그 집을 팔 때 비싸게 팔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싸게 판다고. 그러면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거야? 저소득층이 사게 된다는 거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이 거주하던 낡은 주택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대로 이주를 해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살고, 저소득층은 옛날에 고소득층이 살던 곳에서 살고, 과거에는 고소득층이 집 지어서 살던 데에 고소득층이 몰려서 살고, 뭐 이렇게 해서 소득에 따라서 사람들이 조금 나뉘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뭐 이런 게 계급화돼가지고, 뭐 너네는 아빠가 사장님이니까 사장님 집 애들이랑만 놀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나쁜 일이지만, 뭐 요즘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그 집이 임대 아파트냐 아니냐를 놓고서 뭐 이렇게 출입문도 같이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왜 돈을 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주거 지역의 분화 과정이 이 소득 수준이나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민의 특성에 따라서 변화는 합니다. 변화는 하지만 그것이 계급화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분화의 과정들은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도시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도시 문제는 일단 도시 자체가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구가 많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많아서 불편한 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많아서 불편한 점들이 바로 이 도시 문제에 해당이 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와 시설들이 밀집해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도시 문제 종류를 보시면 첫 번째 주택 문제예요. 주택 문제는 인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사는 집이 적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교통의 문제. 교통 문제는 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도로가 좁은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주차시설이 부족한 문제들 나타나게 되죠. 특히 주말 같은 때는 이게 도심 지역에 차 가지고 나가면 거의 지옥이에요. 교통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교통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또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으면 먹는 것도 많고, 먹는 게 많다 보면 싸는 것도 많고, 끼는 것도 많고, 버리는 것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환경 문제도 상당히 많이 심각해집니다. 자동차도 부릉부릉 가는 차들 많으면 부릉부릉 할 때마다 배기가스들 부릉부릉 나오겠죠. 그러면 대기오염 문제 상당히 심각해질 거고요. 수질오염 심각해질 거고, 또 지나치게 막 개발해가지고 자연환경이 훼손이 되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환경 문제도 생길 거고요. 또 쓰레기 많이 버리면 썩는 것만 버리겠어? 그냥 싸고 끼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안 썩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거죠. 쓰레기 처리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또 사람이 되게 많으면 일자리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겠죠. 그러면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도 생긴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일 안 하고 놀면 못 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 생기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범죄 증가 문제가 생기는 거면, 범죄는 사람이 많으면 착한 사람만 많겠어? 나쁜 사람도 많은 거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때리는 사람도 많고, 물건 훔치는 사람도 많고, 막 바바리맨 같은 아저씨들도 많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범죄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도시 문제들은 대개 인구가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공통적으로 그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른 도시 문제들 보시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를 보시면, 교통 문제는 선진국은 교통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이 혼잡해서 문제인데, 개발도상국은 그런 도로와 같은 시설이 없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잠깐 산 적이 있었거든요. 비가 막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흙탕길이야. 진흙길이어가지고 이렇게 신발을 딱 신으면 신발을 딱 신고 이렇게 딱 발을 내디디면 발이 이만큼 푹 빠져.
흙길에 발자국이 쿡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진흙이 계속해서 이제 그 신발에 붙고 그러면은 막 너무너무 발도 무겁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 신발에 비닐봉지를 씌워가지고 비닐봉지 씌우고 막 이렇게 다녔던 그런 적이 있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몇십 년 지나고 나서 그 동네를 다시 가봤더니 그 진흙길을 아스팔트로 전부 다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교통시설, 도로시설이 미비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거기가 길이야. 풀 안 나면 거기가 길인 거예요. 산길처럼. 없어서 문제인 거죠, 개발도상국은. 주택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 문제는 일단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살 주택이 부족해. 그럼 주택 가격 굉장히 높아지겠죠. 또 그리고 주택이 너무나 밀집해 있어요. 어떤 데 가보면은 창문 딱 열고 손을 딱 내밀면 옆집 창틀이 잡혀. 막 이런 데도 있어. 너무 다닥다닥 붙여놔가지고. 자, 그런데 개발도상국은 주택이 없어. 없어서 문제야.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낡았어요. 너무 낡았어. 어느 정도로 낡았냐? 그렇게 그 벽돌 있잖아요. 벽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들었는데 그 벽돌을 이렇게 툭 손으로 뜯으면 벽돌이 부서집니다. 벽이 부서져요. 그럴 정도로 낡았어요.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 뭐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좀 깨끗하지 못한 물을 먹는다든지 하수도하고 식수하고 이렇게 구분이 잘 안 간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 다음에 인구 문제. 대도시는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이 되어서 시설 부족이나 환경오염 문제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촌락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이나 인구 감소, 이촌 향도 현상 때문에 인구가 많아서 문제, 없어서 문제. 주택이 적어서 문제, 주택이 없어서 문제. 차량이 많아서 문제, 도로 같은 게 없어서 문제. 하여튼 이 도시 문제는 선진국은 있어서 문제, 개발도상국은 없어서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이해가 빠르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일단 도시에 지나치게 집중이 된 인구나 시설들을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시가 무조건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념 자체를 좀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 도시로 만드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 그래서 좀 생태적인 환경, 뭐 이런 것들도 도시에 조금 많이 있어야 좀 사람들이 좀 각박해지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각각의 문제들 생각을 보면 주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신도시 건설이나 공동 임대주택 보급하는 것들, 값싸게 좀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도시 재개발 사업 실시하고 인구 분산의 노력을 진행해야 된다. 교통 문제는 대중교통 시설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요일제 실시하죠. 뭐 서울을 비롯해서 주요 대도시에 자동차 요일제를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하루 나는 차를 운전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요일제 실시하고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보행을 자전거 통행을 좀 보장하자. 뭐 잠깐 얘기를 했던 뭐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요즘에는 조금 흐지부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교통시설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하수 줄이기 운동,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아예 좀 이렇게 더럽게 버리는 물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허드렛 물 같은 거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 이미 버리는 물 같은 경우에도 정화해서 좀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자, 좀 덜 더럽게 해서 내려보내자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가 있고요. 대기 오염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청정 연료를 보급하거나 대기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들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환경 문제를 위해서는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한다든지 쓰레기 종량제, 분리배출, 분리수거 뭐 이런 것들 좀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 뭐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도시 문제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뭐 앞 단원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1번입니다. 도시가 촌락보다 적거나 낮은 항목, 도시가 낮은 거, 촌락보다 뭐냐 하는 거죠. 인구 밀도, 도시가 높습니다. 직업 종류, 높죠. 많죠. 생활권의 넓이도
도시가 훨씬 더 넓은데 농경지의 비율은 촌락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도시의 특성 중 다음과 같은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보시면 도시 주민들이 생활하는 범위는 촌락 주민들에 비해 넓다. 도시 주민들은 촌락 주민들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넓은 지역을 무대로 활동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생활 범위 자체가 도시가 더 넓다라고 하는 것을, 도시가 촌락보다 넓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넓을 수 있냐 하는 거죠. 생활 범위가 넓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의 발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 통신수단의 발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 범위가 넓어졌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영향이 있는 것이 뭐 높은 집가, 인구 밀도, 대기오염 심화가 아니라 대중교통수단의 발달. 4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 3번입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은 그랬습니다. 도시화, 촌락이 도시로 바뀌는 거,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주민들의 생활권이 좁아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리고 도시화가 되면 넓어지게 됩니다. 도시에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맞는 얘기가 되겠죠. 1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주민들 간의 친밀감이 증가하고 있다 그랬는데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요, 주민들 사이의 친밀감은 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 4번입니다. 우리나라 도시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부터 보죠. 도시화는 수도권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1970년대에는 인구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렇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3번, 현재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약 50%로 가속화 단계에 속한다 그랬는데 아까 내용에서 보셨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약 한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화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50%는 아니죠. 3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4번 보죠. 우리나라 도시화는 1960년대에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진행되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하는 것 바로 아실 수가 있겠네요. 다음 5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로 바른 것은 그랬어요. 보기 내용 보시면 주택난 등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계획적으로 건설한 도시를 말한다. 서울에서는 일산, 분당, 판교 등 지역이 이러한 도시에 속한다 그랬는데,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계획적으로 건설해 놓은 도시, 이런 도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네, 주변에 건설해 놓은 도시. 이것을 우리가 위성도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택난도 그렇고 공업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시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분산해서 맡아놓은 그러한 도시들을 우리가 위성도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5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이촌향도 현상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 발달한 도시는 그랬습니다. 고대 도시는 농업 중심이었고, 중세 도시도 마찬가지. 근대 도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도시로 인구가 많이 옮겨지게 된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현대 도시는 여러 가지 복합된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촌향도 현상,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옮겨가게 되는 건 언제부터 등장하게 되었느냐? 근대 도시 때부터, 산업혁명 이후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6번의 정답 3번이 되겠고요. 다음 7번입니다.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도심, 부도심, 다음 주변 지역, 개발 제한 구역, 위성도시까지. 도시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다. 맞는 얘기죠.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한다. 그렇습니다. 3번, 도심은 접근성이 높고 지가가 비싸다. 그렇죠? 도시 내부는 인구 밀도에 따라 도심, 부도심 등으로 나뉜다 그랬는데, 이 도시 내부는 도심, 부도심으로 나뉘는 건 맞지만 인구 밀도에 따라서 나뉘는 건 아니죠. 인구 밀도는 도심이나 부도심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에 따라서 도심과 부도심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정답이 7번에 4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 바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도시 내 주거지 분화 과정에서 고급 주택지가 도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랬습니다. 이거 아까 주거지 분화 과정 중에서 고소득층이 쾌적한 환경을 따라서 이주하기 때문에 도시 외곽 지역으로 고급 주택지가 이주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고층 빌딩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넓고 쾌적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고급 기능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급 주택지에 사는 고소득층들이 도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넓고 쾌적한 환경이 있기 때문이다.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중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청정 연료를 보급한다. 그러면 대기오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축할 수 있죠.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면은 도로에 나가는 차량량이 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대기오염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승용차 요일제 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 있는 승용차의 양을 줄이게 되니까. 도시간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도시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은 안 다니던 차들도 다니겠죠. 그러면은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게 되면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저탄소 녹색 성장에 동참하려는 노력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개발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환경을 생각하는 개발, 친환경적인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이니까 자동차 요일제 참여하는 것,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자전거를 이용하려 노력한다. 그렇죠? 크기가 큰 대중교통수단보다 작은 자가용을 자주 이용한다. 아이고 기특하네요. 자, 아니야. 자, 대중교통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해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죠?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한다. 분리수거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까지 전부 다 풀어봤어요. 도시화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내용들이 이런 거다라고 어느 정도 맥이 좀 잡혀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맥들 반드시 조금 이해해 두시면서 이전 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 앞 단원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해가지고 이번 단원도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이 단원을 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지름길이 되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복습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